나이 생각도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구걸하면서 사실 거예요? 술에 취한 며느리 오미숙이 제 머리채를 잡아 끄는 그 순간 40년 넘게 새벽 시장에서 억척스럽게 버텨온 제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통장을 내놓으라며 술 냄새와 함께 쏟아지는 폭언을 들으며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30억이라는 돈이 사람을 이토록 추하게 만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던 그 손길의 차가움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돈이 사람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고생해서 번 돈인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그때는 정말 모든 것을 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압니다.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이 거대한 비극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가장 약했던 시어머니의 가장 품격 있는 반격이 시작됩니다. 과연 그녀는 모든 것을 되찾고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벽 4시 30분, 늘 그랬듯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이 떠졌습니다. 4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이제는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이지요. 찬 새벽 공기를 가르며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익숙했습니다. 25꽃다운 나이에 시작한 채소 장사가 어느덧 제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등진 후로는 더욱 그랬지요. 오늘도 어김없이 5번 좌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날에도 단 하루도 이곳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무와 배추, 파릇한 시금치와 상추를 정성껏 정리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주실까, 장사는 잘 될까, 늘 하던 걱정들이었지요. 그런데 그날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시장 상인회장 김 사장이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래 씨, 이리 좀 와봐. 중요한 이야기라니까.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상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확정됐어. 우리 시장, 재개발 들어간다. 김 사장의 한마디에 시장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소문만 무성하던 이야기가 드디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옆에서 정육점을 하는 박 사장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모든 이의 귀가 그쪽으로 쏠렸지요. 평당 1,000만 원씩이야. 우리 박복래 씨는 300평이니까 30억이네. 순간 머리가 띵하고 아찔해졌습니다. 30억이라니요. 제가 40년 동안 채소를 팔아본 돈을 전부 합쳐도 만져볼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주변 상인들의 시선이 제게로 향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부러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눈빛들 속에서 저는 어색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박복래 씨, 이제 팔자 폈네. 돈 걱정은 끝이야. 정말 그런 걸까요? 하루 벌어 하루를 살던 제게 갑자기 30억이라는 거금이 생긴다니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쁜 마음 한편으로 불안감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이 큰 돈이 과연 제 인생을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아들 강진우와 며느리 오미숙에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가족이니까 이 기쁨을 함께 나누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 오미숙이 저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일찍 오셨네요.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다. 큰일이 있어서 일찍 들어왔어. 큰일이라는 말에 오미숙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개발 말이다. 시장이 재개발된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듣자마자 오미숙의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재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차린 것이지요. 그럼 보상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3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 30억이라는 말이 나오자 오미숙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40년 고생하신 보람이 있으시겠어요.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밝고 살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언가 달라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지요. 아들 강진우가 퇴근의 소식을 들었을 때도 반응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정말이에요? 30억이요? 그래. 확정됐다고 하더라. 와, 우리 엄마 대박 나셨네. 아들 역시 평소보다 훨씬 들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참으로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이 손수 불고기까지 구워주었지요. 어머니, 이제 힘든 시장 일은 그만두시고 편히 쉬세요. 그러게요. 엄마, 이제 돈 걱정 없으시잖아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들이었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시장 일은 계속할 생각이다. 아직 몸이 거뜬한데 어머니, 왜요? 이제 그럴 필요 없잖아요. 오미숙이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40년을 해온 일인데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는 없지.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몸도 힘드실 텐데. 계속해서 시장 일을 그만두라고 종용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분명 저를 위하는 말 같은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0억이라는 돈이 우리 가족에게 과연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재개발 소식이 전해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지요. 특히 며느리 오미숙이 제게 보이는 관심은 하루가 다르게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오미숙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시장에 나가실 거예요? 이제 그럴 필요 없으시잖아요. 편히 쉬시면 되는데. 매일같이 반복되는 말이었습니다. 왜 이토록 제가 시장에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걸까요? 일이 있어야 사람 사는 맛이 있는 거다. 그래도 몸이 힘드실 텐데요. 오미숙의 표정에는 답답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것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였지요. 시장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래 씨, 이제 부자 됐네. 30억이면 완전 대박이지. 부러움 섞인 말들이었지만 저는 그저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마치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점심을 먹으러 잠시 집에 들렀는데 오미숙이 또다시 이상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보상금은 언제쯤 나온대요?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다 하더라. 대략이라도요? 한 1년은 걸릴 것 같다고 하더구나. 오미숙의 얼굴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그 돈을 손에 쥐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오미숙이 제게 휴대전화를 들고 와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상금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금이라니 평생 채소만 팔아온 제가 알 턱이 있나요? 오미숙은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겠다며 제 재산 상황을 속속들이 물어봤습니다. 통장이 몇 개나 있는지, 각각 얼마씩 들어있는지, 처음에는 며느리가 저를 도와주려는 것이라 생각해 고마운 마음에 전부 알려주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게 이렇게나 많았네요. 40년 동안 차곡차곡 모은 거란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오미숙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그 표정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열심히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그 후로 오미숙의 행동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말라는 말을 더 자주 했고 집안 정리를 도와주겠다며 제 방까지 서슴없이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방 정리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내가 할게. 하지만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계속해서 도와주겠다고 나서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 걸까요? 분명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오미숙이 친구들과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오미숙의 표정은 무척이나 밝고 들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저리도 신나게 하나 싶어 잠시 걸음을 멈췄지요. 그런데 오미숙의 입모양을 보니 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30억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저 시어머니가 큰 보상금을 받게 된 것을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었지요. 마치 자신이 그 돈의 주인이 된 것처럼 들떠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은 아닐까요? 며느리의 순수한 호의를 의심하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40년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얻은 사람 보는 눈이 제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오미숙이 요즘 보여주는 과도한 친절 뒤에는 분명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그 의심이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오미숙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두고 간 것입니다. 마침 화면이 켜지면서 단체 대화방에 메시지 몇 줄이 보였습니다. 대화방의 이름은 오미숙의 시월드 탈출기였습니다. 시어머니 또 시장 나갔대. 답답해 죽겠어. 30억이면 평생 놀고 먹을 텐데 왜 저러시는지 몰라.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집에서 쉬면 될 것을 왜 사서 고생하냐고 친구들과 제 험담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화면을 위로 올려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0억 받으면 우리도 좋은 거지. 당연하지. 결국 다 우리 거잖아. 제 보상금을 벌써 자신들의 것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시다는 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제가 하루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걸까요? 그러게. 빨리 관리권이라도 넘겨받으면 좋을 텐데. 제 돈의 관리권을 넘겨받겠다니요. 제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말입니다. 공동명의 통장 만들자고 했는데 생각해 보신대. 그거 좋은 방법이네. 일단 공동명의로 해두면 나중에 편하잖아. 결국 공동명의 통장도 그런 속셈이었던 겁니다. 제 돈을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르기 위해서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끔찍한 마음을 품고 저를 대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보여줬던 모든 친절이 돈을 노린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에 허탈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며느리 오미숙의 단체 대화방을 엿본 다음 날부터 세상을 보는 제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동안 친절한 며느리인 척했던 모든 행동이 치밀하게 계산된 연기였다는 것을 알고 나니 소름이 끼쳤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갈 채비를 하는데 오미숙이 부엌에서 일부러 그릇을 달그락거리며 시끄럽게 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고마워했을 테지만 이제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 다른 속셈이 있는 것 같아 경계심만 들었지요. 제가 공동명의 통장 제안을 거절한 것이 마음에 걸리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오미숙이 집에서 또 무슨 짓을 꾸미고 있을지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 방을 뒤져 통장이나 인감이라도 찾아내려는 것은 아닐까
온갖 끔찍한 상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점심때쯤 일부러 일찍 집에 들어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오미숙이 제 방 근처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는 황급히 부엌으로 향하는 모습이 무척이나 수상했지요. 미수가 거기서 뭘 하고 있었니? 아, 어머니. 청소하고 있었어요. 청소라고 했지만 오미숙의 손에는 아무런 청소 도구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거짓말인 것이 뻔했지요. 제 방을 확인해 보니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분명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는 굳게 닫혀 있었는데 말입니다. 오미숙이 제 물건을 뒤진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과 통장은 다행히 다른 곳에 깊숙이 숨겨두었지만 기분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몰래 방을 뒤지다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오후에 다시 시장에 나가려는데 오미숙이 또 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날씨도 추운데 오늘은 그냥 쉬세요. 괜찮다.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무리라니요. 4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무리라니 가소로웠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저를 험담하던 내용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제일 잘 안다. 하지만 됐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고 집을 나서자 오미숙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지요. 저녁 식사 시간 아들 강진우까지 가세에 저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미숙이가 그러는데 은행에 좋은 상품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또 은행 이야기였습니다. 오미숙이 강진우까지 끌어들인 모양입니다. 무슨 상품 말이냐? 보상금 받으실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상품이래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부부가 쌍으로 저를 설득하려 들었지만 이제 그 속셈을 뻔히 아는 이상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다. 제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강진우와 오미숙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것 같다는 표정이었지요. 식사가 끝난 후 오미숙이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 은행 상품 괜찮을 것 같은데요? 싫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한 번만 들어보세요. 끈질기게 매달리는 모습에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단체 대화방에서 본 내용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내 돈에 관심이 많은 것이냐? 제가 갑자기 직설적으로 묻자 오미숙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는 거죠. 내가 언제 부탁한 적 있느냐? 내 일에 더는 간섭하지 말거라. 제 목소리가 높아지자 오미숙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평소에 상냥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차갑고 냉랭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오미숙의 진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두꺼운 가면을 쓰고 있었던 것이지요. 다음 날부터 오미숙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친절한 며느리인 척 연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시장에 나갈 채비를 하는데도 본체만 채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과도한 친절이 얼마나 역겨운 거짓이었는지 똑똑히 알 수 있었지요.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점심 차려놨으니 드세요.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존댓말은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요. 이제 가면을 벗어던진 것입니다. 제가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미숙은 이 정도로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분명 또 다른 더 끔찍한 방법을 생각해낼 것이었습니다.
오미숙이 가면을 벗어던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그야말로 냉기가 감도는 전쟁터나 다름없었지요. 이제 저를 대하는 태도는 노골적인 무시와 경멸로 가득했습니다. 새벽에 시장에 나갈 채비를 하면 오미숙은 부엌에서 일부러 냄비와 그릇을 요란하게 부딪히며 소음을 냈습니다. 제가 일찍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려는 심술이 뻔히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일찍 일어나면 미안해하는 척이라도 하더니 이제는 오히려 보란 듯이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하는 제 신세가 처량하기 짝이 없었지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고되게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오미숙은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를 귀가 아플 정도로 크게 틀어놓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도 소리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키웠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것이 분명했지요.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 알아서 챙겨 드세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차가운 밥 한 덩이와 김치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차려주는 식사란 말입니까? 분하고 서러웠지만 꾹 참았습니다. 여기서 따지고 들어봤자 더 큰 싸움으로 번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오후에 시장에 나가려는데 오미숙이 현관에서 신발을 정리하는 척하며 길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려고 해도 비켜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갑고 불쾌한 표정은 마치 제가 귀찮고 거추장스러운 존재라고 말하는 것 같았지요. 시장에서는 다른 상인들로부터 더욱 기가 막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복래 씨, 며느리가 밖에서 복래 씨 험담을 하고 다니던데 뭐라고 하더냐? 돈 많이 받을 거면서 왜 아직도 구걸하듯이 장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 구걸이라니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온 제 삶을 구걸이라고 표현하다니 이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어머니 때문에 창피해서 밖에 나가기가 싫다고도 하던데 집에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저녁에 아들 강진우가 퇴근했는데 제게 하는 말이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미숙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냐? 엄마가 계속 시장에 나가시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걱정된대요. 결국 제가 일하는 것이 창피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들마저 오미숙의 편에 서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사건은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오미숙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는 만취 상태로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걸음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지요.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오미숙은 이글거리는 눈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시장에 다녀오셨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거칠고 공격적이었습니다. 그래, 다녀왔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다고 했지만 그 말투에는 비아냥거림이 가득했습니다. 술에 취해 본심이 여과 없이 드러나는 것 같았지요. 강진우가 오미숙을 방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오미숙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싫어. 나 할 말 있어. 오미숙은 비틀거리며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 눈빛이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 좀 해보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저를 창피하게 만드세요? 내가 언제 너를 창피하게 만들었다는 거냐? 시장에서 장사하는 거요.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30억 받을 사람이 왜 아직도 구걸하냐고 그런다고요. 또다시 구걸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습니다. 술에 취해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들을 전부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구걸이 아니다. 정당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몇 번을 말하느냐. 웃기지 마세요.
오미숙이 비웃으며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역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나이 생각도 좀 하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사실 거예요? 강진우가 계속해서 오미숙을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술에 취해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지요. 어머니가 계속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하나 못 말린다고 다들 저를 욕한다고요. 결국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건 내 문제지, 내 문제가 아니다. 제 문제라고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게 제 문제예요? 오미숙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제 앞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오미숙은 제 팔을 붙잡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이거 놓아라. 안 놓아요. 답답해 죽겠다고요. 강진우가 달려와 오미숙을 떼어내려 했지만 술에 취한 오미숙의 힘은 생각보다 셌습니다. 그 순간 오미숙이 제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으세요? 오미숙은 제 머리채를 잡고 앞뒤로 미친 듯이 흔들었습니다. 40년 시장 바닥에서 온갖 험한 일을 다 겪었지만 이런 끔찍한 폭력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미숙아, 정신 차려. 정신은 어머니가 차리셔야죠. 오미숙은 제 머리채를 잡은 채로 저를 강하게 밀쳤습니다. 저는 균형을 잃고 그대로 뒤로 넘어져 바닥에 허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으윽 숨이 턱 막힐 정도의 고통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어머니, 강진우가 급히 저를 부축하려 했지만 오미숙은 넘어진 저를 보고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소리쳤습니다. 그러게 집에 좀 계시라고 했잖아요.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설 수조차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손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한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젯밤 며느리 오미숙에게 끔찍한 폭행을 당한 후 저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뒤척일 때마다 넘어진 허리와 엉덩이가 욱신거려 신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몸의 아픔보다 더 저를 고통스럽게 한 것은 마음의 상처였습니다. 새벽 5시 평소처럼 일어나려 했지만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 도저히 몸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심하게 다친 모양입니다. 겨우 일어나 화장실 거울로 확인해 보니 허리와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이런 험한 꼴을 당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한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찌 이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시장에 나가야 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오미숙이 그토록 시장 일을 그만두라고 악을 썼는데 오늘 나가지 않으면 정말 지는 것 같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켜 나갈 채비를 하는데 오미숙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젯밤의 광기 어린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너무나도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휙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폭행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 걸음걸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평소보다 30분이나 늦게 도착하자 다른 상인들이 제 안색을 살피며 걱정했습니다. 복례 씨, 어디 아파? 얼굴이 말이 아닌데. 얼굴에도 고통이 드러난 모양입니다. 하지만 차마 며느리에게 맞았다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하고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장사를 하는데 몸이 아파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에게 제대로 응대하지도 못했고 계산도 몇 번이나 틀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지만 집에 들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미숙과 마주칠 생각을 하니 또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결국 점심을 굶은 채 시장에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가는 것이 이토록 무서운 일이 될 줄이야. 저녁 무렵 집에 돌아가니 오미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녁을 차려놓고 있었습니다. 아들 강진우도 퇴근해 있었는데 저를 보는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오미숙이 무슨 말을 해놓은 것이 틀림없었지요. 식사 시간 내내 그 누구도 어젯밤의 일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끔찍한 침묵만이 식탁 위를 맴돌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강진우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어제 미숙이가 술에 많이 취해서 변명이었습니다. 술에 취했으니 어머니가 이해해달라는 뜻이었지요. 술에 취했다고 사람을 때려도 되는 것이냐? 때린 게 아니라 실수로 실수라니요.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이 실수란 말입니까? 실수가 아니다. 일부러 그런 것이야. 하지만 미숙이가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니요. 저는 이미 오미숙의 진짜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 아들마저 며느리의 편에 서서 저를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허리의 통증보다 오미숙이 또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른다는 공포가 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부터 오미숙의 태도는 더욱 악랄해졌습니다. 폭행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자 저를 더욱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부터 일부러 화장실을 오래 사용하는가 하면 점심은 아예 차려놓지도 않았습니다. 미수가 밥은 어머니 것까지 챙길 여유가 없네요.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서 갑자기 여유가 없다니요. 저녁에는 반찬도 제대로 차려놓지 않고 제자리에만 숟가락을 놓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좀 다오. 아, 또 깜빡했네요. 깜빡했다면서도 미안한 기색 하나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제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오미숙의 괴롭힘과 아들의 방관 속에서 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견딜 수 없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오미숙이 또다시 제게 소리를 지르며 물건을 집어 던졌기 때문입니다. 왜 자꾸 말을 안 들으세요? 답답해 죽겠다고요. 오미숙이 던진 컵이 제 머리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진우는 이번에도 오미숙을 감싸며 제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삶을 이어가느니 차라리 서랍 깊숙한 곳에서 수면제를 꺼냈습니다. 이 많은 약을 한 번에 삼키면 이 고통도 끝낼 수 있지 않을까? 40년을 고생하며 살아온 인생의 끝이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며느리에게 폭행당하고 무시당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제 운명이란 말입니까? 수면제를 손에 쥔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장에서 함께 장사하는 최 여사였습니다. 복내야, 괜찮아? 요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최 여사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울음이 툭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언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무슨 일 있지? 최 여사가 계속해서 캐묻자 저는 결국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심지어 폭행까지 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너를 때렸다고? 최 여사가 경악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겠어, 복래야. 내일 당장 만나자. 만나서 뭐하게. 이제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 준비라니요. 무슨 준비를 말하는 걸까요? 하지만 최 여사의 단호한 목소리를 듣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작은 용기가 솟아났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수면제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복수를 실행하기로 결심한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던 습관이 오늘만큼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이 바로 이 지긋지긋한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이니까요. 시장에서 최 여사를 만나 마지막으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약속 시간, 그동안 몰래 모아두었던 증거 자료들,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을 각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습니다. 복래야, 정말 괜찮겠어? 마음 단단히 먹어야 해. 응, 언니. 더 이상은 미룰 수 없어. 최 여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40년 세월을 함께 버텨온 동지의 온기가 제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오전 10시 변호사 사무실에서 준비된 모든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고발장부터 재산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 서류까지 한 장 한 장 이름을 적어 내려갈 때마다 억눌렸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기만 하면 모든 준비는 끝이 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드디어 실감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이 길고 긴 싸움이 시작된 것이구나. 오후 2시 저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경찰서 문턱을 넘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며느리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되다니 기가 막혔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제 사정을 듣고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다 끝낼 생각이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 미묘했습니다. 오미숙과 강진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오미숙과 강진우는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한 모습이었지만 곧 그들의 세상이 뒤집힐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이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미숙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는 표정이었고 강진우는 무관심으로 일관했습니다. 어머니, 내일도 시장에 나가세요? 오미숙이 비꼬는 투로 물었지만 이제 그런 말들은 제게 아무런 상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갈 것이다. 정말 끝까지 고집이시네요. 고집이라는 말을 또다시 입에 담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테니까요. 다음 날 오전 9시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경찰관 2명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오미숙 씨 계십니까? 문을 열어준 오미숙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대체 무슨 일로 자신을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차 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진우도 방에서 뛰쳐나와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가정폭력이라니요. 박복래 어머님께서 직접 신고하셨습니다.
폭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 자료도 충분히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찰관이 제가 제출한 진단서와 녹음 파일에 대해 설명하자 오미숙은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이지요. 어머니가 저를 신고했다고요? 내 폭행, 협박, 모욕죄 등 여러 혐의로 신고하셨습니다. 오미숙이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저 얌전하고 순하기만 하던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벌일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겠지요. 강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너는 공범이다. 폭행을 보고도 못 본 척 방조하고 피해자인 나를 2차 가해했으니 너 역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제 말을 들은 강진우의 얼굴에 충격과 공포가 어렸습니다. 자신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은 모양입니다. 경찰이 오미숙의 팔에 수갑을 채워 연행해 가는 모습을 보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동안 가슴속에 쌓여있던 울분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오미숙이 끌려가면서 소리쳤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법의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 오미숙을 연행해 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강진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요. 저에게 다가와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고소 좀 취하해 주세요. 미숙이가 처음 저지른 실수잖아요. 처음 저지른 실수라니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수많은 괴롭힘과 폭행은 대체 무엇이었단 말입니까? 취하는 없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하지만 엄마, 제발 없다고 했다. 너도 똑같은 죄인이다. 어미가 며느리에게 폭행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보고도 오히려 며느리의 편을 들지 않았느냐. 강진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며칠 후 법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신청했던 재산 보호 관련 서류가 모두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30억의 보상금은 온전히 제가 직접 관리하게 되었고 강진우와 오미숙은 단 한 푼도 함부로 손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탐내던 돈을 이제 영원히 가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오미숙이 벌금형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미숙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걸어왔지만 예전처럼 기고만장한 태도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법의 무서움을 맛보고 나니 제 앞에서 더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된 것이지요.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니요. 진작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 지옥 같은 집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결심을 마친 후였으니까요. 나는 이 집을 나갈 생각이다. 네. 어디로 가시려고요? 시장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사두었다. 이제부터는 그곳에서 나 혼자 살 것이다. 30억 보상금의 일부로 미리 작은 집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희를 버리고 가시면 어떡해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라면 어미를 때리고 모욕해도 되는 것이냐? 가족이라면 부모의 재산을 탐내도 되는 것이고, 오미숙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스스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미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짐을 싸는 날 최 여사가 저를 도와주러 왔습니다. 복내야,
정말 잘한 결정이야. 이제야말로 진짜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네. 응, 다 언니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40년 세월의 짐이라고 해봐야 사실 별것 없었습니다. 제게 정말로 소중한 몇 가지만을 챙겨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깨끗하고 아늑한 집에서 혼자 지내게 되니 마음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는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시장에도 계속 나갔습니다. 오미숙이 그토록 그만두라고 악을 썼던 바로 그 일을 저는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제 손으로 건강한 채소를 키워 파는 그 일이 좋아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30억이라는 큰 돈이 생겼지만 저는 그 돈에 의존하지 않고 여전히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답게 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몇 달 후 강진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이미 했다. 하지만 너희와 다시 함께 살 생각은 없다. 미숙이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건 오미숙의 일이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 것이다. 강진우는 더 이상 저를 붙잡지 못하고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붙일 수 없는 법이니까요. 지금 저는 작은 집에서 혼자 살면서 매일 아침 시장에 나갑니다. 40년 동안 해온 일을 계속하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진정한 행복이고 자유였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집에서 홀로 그러나 더없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싱싱한 채소를 파는 일상은 40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진심으로 이 일을 즐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30억이라는 거금은 통장에 고스란히 잠들어 있지만 저는 그 돈에 기대어 나태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손으로 땀 흘려 버는 돈이야말로 가장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평생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겪으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벌레 같은 자식들에게 피눈물 나는 복수를 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가해자들에게 벌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고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70평생을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부당함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하고 내 자신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야 알았습니다. 40년 동안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며 배운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의 가치였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무시하고 오직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들 강진우와 며느리 오미숙은 제게서 물질적인 풍요를 빼앗으려 했지만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품격을 잃어버렸지요. 때로는 손주들이 보고 싶어 가슴이 아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들도 언젠가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할머니가 왜 그 집을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말입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돈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어른으로 성장하기를 멀리서나마 기도할 뿐입니다.
요즘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바로 시장에서 40년 세월을 함께 울고 웃으며 버텨온 상인들입니다. 특히 최 여사는 친자매보다 더 저를 아끼고 챙겨줍니다. 제가 가장 힘들고 외로웠을 때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것은 피를 나눈 자식이 아니라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향한 진정한 존중이고 서로를 지켜주는 따뜻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제 삶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시장에서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동네 노인정에서 친구들과 화투를 치며 웃음꽃을 피웁니다. 저녁에는 혼자 조용히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편안한 휴식을 취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꿔왔던 진짜 행복한 삶입니다. 오미숙과 강진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운 것보다 지금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아마 평생을 돈에 얽매여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불행하게 살아갈 테니까요. 진정한 품격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지켜나가는 것에 있다는 것을 저는 제 삶을 통해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아, 무슨 상견례 하는데 된장을 들고 와. 냄새나 죽겠네. 며느리가 된장 냄새 풍기고 다니면 체면이 안 서져? 어머니도 안 계시고 된장 냄새 나는 식당 딸이라니. 평생 된장 냄새나 맡으면서 살아봐라. 그게 내 주제야. 결혼을 약속한 상견례 자리. 한 여자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산과도 같은 된장 냄새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모욕을 당합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뒤엎고 파혼을 선언하는데요. 그리고 5년 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전국 120개 매장을 거느린 발효 명가의 대표가 되어 돌아온 그녀. 반면 오만했던 재벌가는 처참하게 몰락해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맙니다. 자신을 짓밟았던 바로 그들의 회사 건물에 보란듯이 식당을 차리고 그들의 처절한 몰락을 눈앞에서 지켜본 여자. 사람들은 통쾌한 복수라고 말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용서를 비는 그들 앞에서 그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과연 그녀는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이들에게 복수를 했을까요? 아니면 용서를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고요한 정적이 감도는 최고급 호텔의 식당. 강채원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맞은편에 앉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채원과 한 지역의 미래를 약속하는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한쪽에는 30년간 아버지의 장독대라는 작은 한식당을 꾸려온 아버지 강인수가, 다른 한쪽에는 거대 건설사인 태성건설의 대표 한태성과 아내 서은혜가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시작부터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채원은 밤새 정성껏 만든 3년 묵은 집된장을 이용한 된장 들깨경단을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된장 들깨경단입니다. 한태성은 포장 위로 드러난 된장 들깨경단을 곁눈질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은혜는 입가에 경련이 있는 듯한 미소를 띠며 손끝으로 상자를 살짝 밀어냈습니다. 마치 오물이라도 닿을까 염려하는 몸짓이었습니다. 어머, 이상한 된장, 구린내가 여기서 나는 거였네요. 상견례장의 된장이라. 그런데 이런 건 어디서 파는 건가요? 처음 보는 모양이라. 채원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저희 집 된장으로요.
그 말에 서은혜는 교양 있다는 듯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호호, 어쩐지. 요즘 세상에 이런 걸 직접 만드는 사람도 있군요. 저희는 백화점 아니면 잘 안 먹어서요. 위생 문제도 있고 하니까. 한태성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채원 씨 부친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 지역이한테 자세히 들은 바가 없어서. 아버지 강인수가 흙먼지 묻은 손을 무릎 아래로 감추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한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장독대라고. 아, 식당 하시는구나. 한태성은 기다렸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운데 손님은 좀 있습니까? 그걸로 생활은 되고요? 질문이라기보다는 취조에 가까운 말투였습니다. 강인수의 얼굴이 희미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단골분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그럭저럭 꾸려가고 있습니다. 서은혜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도 안 계시고 아버님 혼자 식당 일에 채원 씨가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여자애가 어려서부터 식당 일 배우면 손이 거칠어지는데 우리 지역이 손은 곱디고운데. 서은혜는 아들의 손을 보란 듯이 쓰다듬었습니다. 약혼자인 한지혁은 그저 멋쩍게 웃으며 채원의 눈을 피할 뿐이었습니다. 채원아, 우리 부모님은 그냥 격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그래. 나중에 내가 우리 집안에 맞춰주면 돼. 그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채원의 가슴에 차가운 돌덩이가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한태성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태성건설이 이번에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거긴 완전 최첨단 시스템으로 관리되거든.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그런데 식당은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나? 기름때, 음식물 쓰레기에. 우리 집안은 그런 된장 구린내와는 거리가 멀어요. 된장 구린내. 그 말은 비수가 되어 채원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이자 식당의 심장인 장독대를 아버지의 평생을 모욕하는 말이었습니다.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서은혜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며느리가 된장 냄새 풍기고 다니면 체면이 안 서죠? 저희가 다니는 모임이며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채원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식당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채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결혼은 못하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한태성이 황당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뭐라고 한 건가? 채원이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다시 말했습니다.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은혜가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경우야? 우리가 경 낮춰서 만나준 건데 싸가지 없게. 지역도 당황한 얼굴로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아, 갑자기 왜 이래? 우리 부모님께 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채원은 지역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모습에서 어떤 진심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태성이 채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평생 된장 냄새나 맡으면서 살아봐라. 그게 내 주제야. 채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채원은 묵묵히 앉아 계신 아버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태성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평생 된장 냄새 풍기며 살겠습니다. 그게 우리 엄마가 남긴 향기니까요. 채원은 그렇게 뒤돌아섰습니다. 아버지 강인수도 말없이 딸의 뒤를 따랐습니다. 상처받은 채원에게 시골에서 외할머니 박명자가 한달음에 올라왔습니다. 할머니는 50년 넘게 된장과 간장을 직접 담가온 살아있는 장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채원을 보자마자 말없이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품 안에서 채원은 그동안 억지로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박명자는 채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아니다가
된장 냄새가 뭐가 창피하냐?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냄새고 정이 익어가는 냄새야. 할머니는 며칠 동안 채원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식당 마당에 놓인 채원의 어머니가 남긴 장독대를 정성껏 닦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할머니는 채원의 손을 잡고 품에서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할미의 할미 때부터 내려온 우리 집안의 발효 비법이 담긴 책이다. 이제는 너에게 전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채원은 놀라움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책을 받아들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책에는 콩을 고르는 법부터 메주를 띄우는 법, 햇살과 바람을 읽어 장을 관리하는 법까지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체도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가 채원의 손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채원아, 너는 아주 특별한 아이란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조금도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 뿌리를 잊지 않으면 되는 것이야. 다음 날부터 채원은 할머니에게 장 담그는 법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콩을 고르기 위해 새벽 시장을 돌고 거대한 가마솥에 불을 지펴 콩을 삶았습니다. 메주를 빚어 처마 밑에 매달고 마당에 장독대를 끌어안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채원은 깨달았습니다. 된장 냄새는 단순히 음식의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었고 할머니의 지혜였으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온 뿌리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 향기를 세상에 증명해 보이겠어. 무너진 자리에서 채원의 진짜 이야기가 발효되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할머니의 격려로 KBS 한식 경연대회에 출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했던 이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 그리고 자신의 삶이 담긴 이 된장의 진짜 가치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대회 당일 채원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참가자들은 모두 유명 호텔의 주방장이나 해외 유학파 출신들이었습니다. 채원처럼 작은 식당에서 온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선 과제는 시간의 맛이었습니다. 채원은 망설임 없이 할머니의 발효 노트에 적힌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바로 3년 숙성된장 솥밥과 청국장 무수였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처음 청국장 무수라는 이름에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무수를 한 입 맛보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경이로움으로 변했습니다. 구수한 청국장의 향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면서도 전혀 낯설지 않은 깊은 감칠맛을 냈기 때문입니다. 이어진 된장 솥밥은 그야말로 활용점정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된장으로 낸 맛이 맞습니까? 한 심사위원이 감탄하며 물었습니다. 채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외할머니께 전수받은 비법으로 3년간 숙성시킨 집된장을 사용했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닙니다. 시간과 정성이 빚어낸 예술입니다. 결선 무대. 채원은 마침내 대상 수상자로 호명되었습니다. 대상 수상자는 참가번호 17번 강채원 씨입니다. 채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상대에 오르는 채원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할머니, 보고 계세요? 시상식 후 이어진 인터뷰에서 채원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된장 냄새 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향은 시간과 정성,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가장 귀한 향기입니다. 뉴스가 나간 후 식당에는 축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한태성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평생 된장 냄새나 맡으면서 살아봐라. 채원은 굳게 다짐했습니다. 네, 평생 맡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성공의 향기가 될 거예요. 요리대회 우승은 채원의 인생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여러 곳에서 투자 제안이 들어왔고 채원은 마침내 자신의 꿈을 펼칠 기회를 잡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한국 전통 발효 음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코스 요리 전문점을 열기로 한 것입니다. 식당 이름은 장양각. 된장의 향기가 머무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장양각의 콘셉트는 명확했습니다. 장독에서 나오는 건강한 삶. 식당 입구에는 실제 장독대들을 배치해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고 실내는 현대적인 감각으로 꾸몄습니다. 메뉴는 파격 그 자체였습니다. 3년 숙성 된장으로 맛을 낸 스프를 시작으로 계절 식재료와 다양한 장류를 조합한 된장, 오마카세, 그리고 된장을 이용한 아이스크림까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메뉴 구성이었습니다. 된장으로 이런 맛을 낼 수 있다니. 된장 냄새가 이렇게 고급스러울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개업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예약이 모두 마감되었습니다. 장양각은 순식간에 강남에서 가장 주목받는 식당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전통의 반란, 된장의 화려한 변신이라며 채원의 성공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채원은 매일 새벽 시장에서 직접 장을 보고 밤늦게까지 주방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장독대에서 퍼온 시간장과 된장은 장양각 요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무렵 한태성 가족도 채원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은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혹시 그 장양각이라는 식당 우리가 아는 그 강채원 아닐까요? 한태성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운 좋게 대회에서 상 하나 탔다고 저런 데를 차려? 하지만 아들 한지혁은 인터넷에서 장양각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채원의 사진과 함께 성공한 젊은 요리사라는 찬사가 가득했습니다. 1년 전 그렇게 초라하게 파혼했던 그 식당집 딸이 이렇게 눈부시게 성공하다니. 지역은 복잡한 심정에 휩싸였습니다. 후회와 부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패배감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늦게까지 식당 마감 정리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 한태성이 자신에게 퍼부었던 독설이 떠올랐습니다. 채원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정말 매일 된장 냄새를 맡고 있네요. 하지만 이제는 성공의 향기예요. 채원의 눈에는 더 큰 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장양각이 성공 가도를 달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채원에게는 더 큰 기회들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 자신들의 건물 1층에 2호점을 내달라는 제안이 쇄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채원의 마음을 사로잡은 특별한 제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태성건설 본사 건물 1층에 입점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채원은 건물 주소를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성건설, 바로 한태성의 회사였습니다. 채원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곳으로 하겠습니다. 채원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1년 전 나를 무시했던 그분들에게 제대로 보여줄 시간이 왔구나. 이 호점 준비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개업 당일 장양각 2호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길게 줄을 늘어섰습니다. 그 중에는 태성건설 직원들도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채원의 요리를 맛보고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 태성건설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완공한 아파트에서 부실 공사 정황이 발견된 것입니다.
언론에서 태성건설의 비리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 분노한 주민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결국 검찰 수사까지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한태성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장양각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식당 직원에게 명령하듯 말했습니다. 자리 하나 내줘요. 직원이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손님 예약이 없으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한태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이 건물 주인이야. 예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때 채원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한태성과 채원의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한태성은 채원을 보자마자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강채원 아니야? 채원이 아무렇지 않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강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대표님. 한태성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여기 사장이라고? 채원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태성이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자리 하나 정도는 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채원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예약이 모두 꽉 찼습니다. 내일로 예약해 드릴까요? 한태성은 잔뜩 구겨진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태성건설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습니다. 부실공사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주가는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한태성은 자신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데 채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권력 관계는 완벽하게 역전되었고 갈등은 정점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태성건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한태성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회계장부는 모두 압수수색 당했고 한태성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더 큰 충격은 주거래 은행에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태성건설은 법정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사실상 부도였습니다. 한태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도 경매로 넘어갔고 가족들은 허름한 월세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아들 한지혁은 백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비리 의혹 때문에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한지혁은 술과 도박에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서은혜는 혹독한 생활고에 시달렸고 결국 작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채원의 성공은 계속되었습니다. 장양각은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 성장했고 채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젊은 요리사로 우뚝 섰습니다. 언론에서는 채원을 국민 셰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은 인터뷰에서 항상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에게도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평생 된장 냄새나 맡으며 살라고 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거든요. 그 기사를 본 한태성은 분노했지만 초라한 원룸에서 술로 하루를 보내는 비참한 신세였습니다. 채원에게 뭐라고 대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한지혁이 술에 잔뜩 취해 장양각에 나타났습니다. 채원아, 나야 지혁이야. 우리 다시 만나자. 내가 다 잘못했어. 채원이 주방에서 나와 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혁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지혁 씨, 지금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채원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지혁이 애원했습니다. 채원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이시면 주문하시고 아니시면 나가주세요. 며칠 후 한태성이 장양각을 찾아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채원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채원 씨 저예요. 한태성입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채원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과라고요? 무엇 때문에 사과를 하시는 겁니까? 그 순간 한태성이 채원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당신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것 때문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식당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그 광경을 쳐다보았습니다. 채원이 한태성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버님, 일어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한태성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채원 씨, 우리 지혁이를 좀 도와주면 안 될까? 아이가 너무 망가졌어. 채원은 그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원망이 아닌 깊은 연민으로 차 있었습니다. 채원은 무릎 꿇은 한태성을 일으켜 세워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물 젖은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후회와 절망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채원 씨, 우리 지혁이를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아이가 너무 망가졌어. 한태성이 절박하게 애원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지혁 씨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태성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채원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평생 된장 냄새나 맡으며 살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된장 냄새를 맡으며 살고 있거든요. 한태성이 고개를 들어 채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으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계속 된장 냄새를 맡으며 살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 성공의 향기니까요. 한태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채원의 말에는 원망이나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채원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것이지요. 저도 그때 많이 배웠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직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때 채원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지혁의 동생 한지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아는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채원이 한태성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품격은 그 사람의 마음과 노력에 있는 겁니다. 아버님께서 정말 변화하실 의지가 있으시다면 기회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청소나 시설 관리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셔야 합니다. 어떤 특별 대우도 없습니다. 한태성이 감격했습니다. 정말 저 같은 사람을 써줄 수 있습니까? 채원이 미소 지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신다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아들 지혁 씨는 본인 스스로 술과 도박을 끊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된장도 3년은 발효되어야 깊은 맛이 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까지는 어떤 도움도 드릴 수 없습니다. 한태성이 굳게 약속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혁이에게 잘 말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채원은 복수 대신 그들에게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채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성장이자 용서의 방식이었습니다. 1년 후 한태성은 장양각에서 성실하게 청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묵묵히 땀 흘리는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들 한지혁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도박도 끊었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아버지와 동생 지아가 곁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채원은 이제 전국 120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함을 잃지 않았고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채원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일에 힘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요리교육재단을 만들고 우리 전통장의 가치를 알리는 장 담그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펼쳤습니다. 어느 날 채원이 기자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때로는 역경이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역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겨내느냐입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지금도 그 된장 냄새와 함께 살고 있나요? 채원이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매일 된장 냄새 속에서 살아요. 그건 이제 제 삶의 향기니까요. 5년 전 모욕을 당했던 식당집 딸은 이제 누구보다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채원은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했고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채원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할머니가 지켜주는 사랑이 있었기에 채원은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채원은 혼자 아버지의 장독대 식당 마당에 섰습니다. 5년 전 이곳에서 시작된 꿈이 이제 이렇게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창밖으로 옛 태성건설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을 그토록 무시했던 그곳이 이제는 그저 수많은 건물 중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채원은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장독대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된장 향이 부드럽게 퍼져나왔습니다. 채원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잊고 있어요. 진정한 품격은 부와 명예가 아닌 사람을 향한 존중과 따뜻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채원의 이야기는 세상에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된장 냄새는 바로 삶의 향기였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